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로 취임 100일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보수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미국에서 숙고를 마치고 오늘 귀국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교수님 모시고 황교안 대표 100일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황교안 대표가 벌써 100일이 됐네요.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100일이 아니라 한 1년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100일의 평가, 앞서도 제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평가를 해 주시죠. 그 100일이니까 뭐 사실 100일 가지고 뭐를 평가한다기엔 좀 그하지. 네, 좀 시기상조는 되죠. 시기상조고. 근데 아마 고 교수가 뭐 한 1년쯤 될 것 같이 느껴진다지만 황교안 대표 스스로도 한 그 정도 느낄 거예요. 아직 100일밖에 안 됐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시간이었을 텐데 그만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당을 이끌어 가니까 여러 가지 본인도 저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고 이랬는데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종전에 보니까 한때는 자유한국당 여론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갈 때도 있었고, 근데 대개 이제 10% 전반기 쪽에서 머물다가 또 김병준 비대위가 들어가서 거의 한 20%대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되니까 이제 30%대로 올라갔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제 진입했다, 뭐 정치권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또 이 투쟁상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관료 출신인데, 그러니까 물론 검찰 관료지만 관료 출신, 오랫동안 관료로만 있던 양반이 과연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사실 사람들 많이 좀 걱정도 하고 이랬겠죠. 우려도 하고 이제 또 호기심도 있고 이렇게 봤는데 일단 투쟁성을 좀 보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주 적극적으로 민생 뭡니까 투어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100일 만에 비교적 단기간에 그래도 이 대표직을 잘 차지하고 거기에 안착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당초 이제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런 우려를 털고 안착 내지는 연착륙을 했다. 그런 평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평가의 어떤 척도라고 하면은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객관적인 하나의 척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당 지지율이라든가 본인 자신에 대한 지지율도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도 내놓을 만하지 않습니까? 예, 종전에 물론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도 황교안 대표 전 권한 대행이죠. 여기에 대한 뭐 기대치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도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서 꼽히긴 꼽혔는데 오늘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이 지지율이 그 자기 대권 그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가 22%인가 뭐 그냥 그 수준이고 2위가 이낙연 총리가 20% 수준.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오차범위 아니니까 똑같다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확실하게 지지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적인 정치권 데뷔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낙연 총리는 2년 동안 계속 지켜봤거든. 그래서 하니까 이거는 안정된 지지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황 대표는 아직 이제 100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 기반이 내가 굳혀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되죠. 예.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그동안 뭐 한국당이든 과거 새누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계파 싸움 이게 아주 뭔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계파 그런 싸움이랄까 계파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 하나하고 또 보수 세력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결집할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 예. 그런 것을 만들어 줬다는 거. 앞서도 뭐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당 하면은 웰빙 체질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여 투쟁력도 상당히 제고된 점 이런 것들도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파는 말이죠. 지금 아마 이제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지도부가 구성됐으니까 당장 뭐 그야말로 친박이든 비박이든 뭐 무슨 개파든 지금 와서 자기들 그 목소리를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잠복해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 구성원들 특히 지금 이 의원직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개파 싸움이 결국은 정권까지 붕괴시켜 버린다. 자기들이 자살한 거예요. 그렇죠. 정권이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누구 탓하고 뭐 누구 책임 물을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뼈저린 이 교훈을 스스로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는 그 개파 이런 갈등 뭐 대립 이런 구조에서 스스로 이제 탈피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잠복기인데 이것이 이제 황 대표 주도 이 지도부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완전히 이것이 좀 불식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또 하나는 웰빙 정당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과거의 보수 그러니까 구보수의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저는 저 신문사에 있을 때 맨날 사설을 쓰면서 아니면 칼럼을 쓰면서 보수가 망하는 이유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래가지고 오만하고 부패하고 게으르고 비겁하고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정말 그런 식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사실 웰빙 정당은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거기 가더라 보니까 돈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못하겠다 뭐 이 정도가 될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노력해서 뭐 어쨌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바로 그다음 두뇌로 때우고 바로 그런 노력을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노력 중에 하나로 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한국당에서 2020, 그러니까 2020년 경제 대전환 특별위원회 이것을 지금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한국당을 비난하는 주된 이유가 뭐 언론이든 또 여권이든 또 시민단체든 싸움만 하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가 오는 9월까지 한국 경제를 또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민 앞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대안정당으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굳히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오늘 지금 이렇게 발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민하는 정당, 연구하는 정당, 뭔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국민한테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 이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과거의 보수 정당은 그 점에서는 그야말로 빵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것만 누린다는 이런 인식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사실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얼마 전에 문정권 경제실정 백서라는 걸 냈어요. 이거 냈는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김광림, 정용기, 김세연 이 세 의원을 이제 공동 그 의장으로 두고 그 밑에 전문가위원장으로는 오정근 교수, 간사로는 김종석 의원 이렇게 두 가지고 이제 체계를 갖추었는데 총 한 70명쯤 된답니다. 정책통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방향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게 국가 주도, 형 좌파 경제 이런 거라 했다면은 아무래도 건강한 시장 경제 프레임으로 대전환을 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황 대표가 민생 투쟁 대장정 이거 한 18일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들은 민심 또 민의를 그런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제 프레임에 대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자를 쓰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 실험을 한 2년 했는데 다 실패로 끝났으면 뭔가 대전환을 해야 할 때 아니냐 해도 지금 뭐 마이동풍 아닙니까? 예, 저도 저기 이제 초년 기자 시절에 이제 경제도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예. 맨날 나왔던 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전반기까지 맨날 이 강조됐던 언론에 강조됐던 게 뭐냐면 민간 관주도형 경제에서 민간 주도형 예. 경제로 옮겨야 된다. 바꾸는 그렇죠. 맨날 왜냐하면 우리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 경제 규모가요 정말 엄청스레 커졌거든요. 이런데 이것을 국가가 정부가 얼마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의 그 경제 활동, 기업들의 경제 활동 이것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원하고 또 그러면서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또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 경제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까지 국민의 일자리까지 자기가 다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 일자리를 자기가 다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저 기업이라든지 그 직장 이것도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말하자면 뭐냐면 민간 기업은 설 땅이 없죠.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하나 예를 보여준 게 대한항공 아니겠습니까? 예? 뭐냐면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주주권 행사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회장 날려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앞으로 가게 되면 이거 큰 문제거든. 그래서 그 점에서 볼 때 이 황교안 대표가 이끌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민간 주도 경제의 이 활력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이런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무슨 국가사회주의인지 국가자본주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인식부터 좀 바꾸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좀 역할을 이 황 대표가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그런 경제 정책 또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남미에서 실패해갖고 나라들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사회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박정희 시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워낙 우리 맨파워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인재가 없고 또 자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자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주도 경제가 어느 정도 먹히고 또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죠. 예. 민간 역량이 훨씬 정부 역량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럼요. 거기다가 지금은 민노총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신문 보셨죠? 그 보니까 TV에도 나왔고 한데 뭐냐면 이 중공업 현대중공업 그 본래 주총을 열게 했던 한마음회관 그 안에 광경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완전히 그 아수라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가느냐고. 노조가 자기들이 쓰는 그 회관, 자기들 회사의 회관, 그 울산의 주민들이 와서 같이 쓰는 그 복합 문화 공간을 그런 식으로 파괴하는 이게 말하자면 노조 운동입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보더라도 우리 이 정부가 노조 운동, 노동 운동, 노조 이런 것을 지나치게 편중되게 지원한다든가 이것은요 경제를 자칫하다 왜곡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죠. 언제까지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요 그 경제 정책으로 하면 중앙 통제식 경제 정책으로 하면 일정 부분까지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넘어서면 관리 아까 고 교수 말씀 그거예요. 관리 이제 불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제조로 그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욕은 부리지 말아야죠. 정권이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침 모 조간 신문과의 인터뷰를 보니까 인재를 2,000명을 추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2,000명이 당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년 총선을 위한 인재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공천용 인재. 근데 우리 이 교수님은 지난번 그 당협위원장 교체할 때 또 조광택이 위원을 맡아서 사실상 위원장 직무 대리를 하신 거죠. 그건 아니고. 전원책 변호사가 물러난 뒤 그 역할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 좀
이 인재 활용, 총선 공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하나는 정정하고, 제가 위원장 역할을 한 건 아니고 나이가 제일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는 나이가 벼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섰던 건데, 이 황 대표가 앞으로 정말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에서 다시 공천 과정에서 네. 이게 계파 간에 뭐 서로가 다툼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시 뭐 친환계, 뭐 비환계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새로운 계파가 형성된다든지 이러면 그날로 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천 과정에서 이 공천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친박 비박, 그것이 결국은 친박 비박의 그 다툼이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들이 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당시에 새누리당이 무너진 것은 자살이에요. 정당의 자살이거든. 근데 그 짓을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건 보수 유권자들로서, 보수 시민들로서 그건 용납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까지 다시 한번 국민들이 참아주는데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황 대표가 정말 앞으로는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잘 잡아서 어떤 계파가 어떤 식으로 무슨 나쁜 짓을 획책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히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고, 단호함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겠지만은 이 공천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거라든지, 또 지금 말한 2,000명 무슨 추천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 그건 뭐 좋아요. 근데 추천받은 이 인재가 어디다 소화할 건지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죠. 그냥 인재 추천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언론에 2,000명 이걸로 끝나면 오히려 그건 안 하는 일만 못하죠. 예. 지난 그러니까 새누리당 때도 소위 말해서 이 공천 실패,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럼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럼요. 결과적으로 예, 보면은 예. 그때 진박 공천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공천 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파별로 늘 학살 공천을 해왔어요. 예, 옛날에도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완전히 해소가 되려면은 공천에 대한 룰, 이것을 좀 명확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예. 공천의 룰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켜놨거든요. 꼭 그렇게 뭐 되는 것은 아니고 전략공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확정된 룰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예.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룰을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황 대표도 지금 제일 급한 게 그겁니다. 뭐냐면 공천 룰을, 분명한 룰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서 그 룰을 가지고 다 공개를 해놔요. 약속을 해요. 예. 국민들한테 앞으로 이걸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가 이제 전번에 한번 해보니까 외부 인사들한테 정권을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사람들한테 또 그 권한을 줘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공천 파동이 불가피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외부 인사들한테 정권을 주면서 그러면 나는 뭐하냐, 대표는 최고위원회는 뭐하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공천심사위원회하고 그 최고위원회 사이에 협의체를 두는 겁니다. 공식 협의체를 두면 당의 원칙이라든지 당의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외부 인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에 외부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떤 애로가 있으면 최고위원회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 김병준 비대위원회 그건 정말 잘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갖춰야지, 우리가 잘할 수 있어. 황 대표가 제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주변에 와 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정말 그렇죠. 잘할 수 있습니다. 몇 개 보십시오. 몇 개면 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어제 당직자 회의죠. 예. 회의에서 문을 좀 걸어 잠그고 3, 4 일어내라. 예. 그게 3번 생각하고 말을 좀 해라. 말을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말하자면 당한테 치명상을 입히고 자살골로 자해행위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후폭풍, 뭐랄까요, 역풍이 분 게 너무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언론이라든가 또 민주당 측에서는
망언이다, 막말이다, 실언이다 이런 비난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왜 그런 막말 안 하느냐 하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집권 세력이고 그런 것을 대처하는 데는 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언론 환경도 아무래도 친여적인 성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빌미를 안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어떻게 100일을 보면은 그 말실수 주워 닮아서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느라고 상당 부분을 소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 선동술에 있어서는 보수가 절대 진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정권 뺏긴 측면, 정권 뺏긴 요인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선동에 너무 무능했다 이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 당직자들 말 한번 잘못하면 그냥 이게 스피커가 말이죠. 엄청 큰 스피커를 이러거든. 그러면 그걸 알았어야죠. 그걸 알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근데 말을 하더라도 그 고위 당직자는 고위 당직자에 맞는 품격 있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데 무슨 그 필요 없습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어떤 면에서는 못하다. 그런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데 바꿔 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십만 표를 몇백만 표 잃을지도 몰라요. 그럼요. 노인 폄훼 발언 하나 가지고 완전히 끝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 대표가 정말 이 신칙하기는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 네, 경고를 잘한 겁니다. 했는데 황 대표도 전번에 무슨 말 잘못했다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용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위협받기 싫거든. 황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요. 그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곧 말이다. 그러니까 정치는 아름답고 선한 말의 향연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보수 세력을 특징 짓는 상징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그래도 보수 세력은 품격이 있다. 그 품격이라는 거는 행동 거지, 말 이런 면에서도 그래도 운동권 출신보다는 저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품격 있게 행동하고 나라를 끌어갈 거라는 그런 믿음, 신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죠. 지성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성이 무슨 지성이 그렇게 막말 지성이 있을 그냥 막말 속에는 지성이 전혀 없다. 많이 배웠으면 배운 만큼 책임을 져야죠. 우리 이 교수님은 지난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었죠. 그때 윤리위원장도 했어요. 당 윤리위원장도 하시고 한국당에서는 조광특위 위원, 실질적인 위원장 대행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국당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앞으로 행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랄까 또 과제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황 대표도 많이 느끼겠지만은 관료 사회, 근데 검찰 관료로 오래 계셨으니까 관료 사회하고 이 정치 사회하고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니까 뭐냐면 황 대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정치화. 그렇죠. 황 대표는 이제 정치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관료 사회에서는 내 아래 사람들, 이 휘하의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게 하면서 거기서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정치 사회에서 내가 대표로 해서 내 밑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이 정치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 바꿔 말하면 또 뭐냐면 사실은 장관으로 있고 총리로 있고 무슨 권한 대행으로 했을 때 밑에 사람들 충성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설득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자발적인 이 협조라든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인사 이 문제에 있어서 편벽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을 뚜렷이 갖고 비전을 뚜렷이 갖고 거기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을 쓰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또 그 사람들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 대표가 우리 이 교수님의 말씀을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약점은 지금 민주당에는
대선 주자군이 10손가락으로 부족할 정도로 넘쳐납니다. 근데 어떤 판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할 때 그 판이 어우러지는 거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 이해창 총재 시절에 압도적인 1위를 했는데 2번이나 실패했어요. 뭐 나중에 또 3번째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냐?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피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해져요. 근데 지금 한국당의 경우는 제일 약점이 황교안 대표를 빼고 나면은 과연 차기 대선 주자가 누가 있느냐. 그 대선 주자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총선에도 유리한 거거든요. 분위기가 확 뜨는 거거든. 근데 지금 거론할 수 있는 분들이 뭐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뭐 몇몇 분들이 입질은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이 저는 제일 큰 약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수 정당이요 개파 싸움에는 능한데 뭐냐면 사람을 키워야 서로 저기 나서 가지고 뭐 경쟁하는 이 경쟁 체제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올라서면 그다음에 전부 그 밑에서 서로 누가 귀염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경쟁으로 개파 싸움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정말 멋있는 경쟁자가 나와야 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옛날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조치훈 무슨 조훈현 이런 데 그 바둑의 고수들 있잖아요. 나 같은 9급단 나 같은 18급하고 떠가지고 이기면 그 사람이 이름이 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쟁쟁한 그렇죠. 경쟁자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승리가 빛나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이제는 보수 정당도 편하게 가는 길은 그냥 황교안 대표로서 편하게 가면 당장은 좋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장래에 대해서는 보면 사실 그것이 허들이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대선 주자로서 자기의 성공률을 높이자면 유능한 경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하고 경쟁을 해서 자기가 이기면 그만큼 본선에서 성공률이 그렇죠. 높아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저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오늘 뭐 귀국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죠. 오늘 귀국을 했는데 일성이 현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역행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전 비대위원장도 이제 정치의 길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같이 일해 보셨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분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을 때 또 그 더 이전에 총리 지명을 수락했을 때 그때 이미 정치에 들어선 거예요. 들어섰는데 들어서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비대위원장 나름대로 또 성과도 올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성과도 올리고 또 이분이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강특위 하면서 외부 사람들한테 외부 위원 4명한테 전적인 권한을 주면서 자기가 방패막이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걸 보니까 그분도 역시 이제 이 정권에 있어서 과거 노무현 정권 때 그 권력의 핵심에 있었거든요. 그랬던 경륜이 뭐 헛되지는 않았구나 이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보면 뿌리가 이쪽에서 완전히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 착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점에서 이제 좀 그분한테 그게 약점인데 앞으로 그런 자신의 취약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지 그게 이제 가장 그 사람한테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종로 출마설도 나오고 뭐 황교안 대표의 또 종로 출마설도 나옵니다만은 일단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이력한 또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손꼽을 수 있겠네요. 황교안 대표로서는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 반기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오세훈, 홍준표, 무슨 김병준 또 황교안 이렇게 꼽히는 사람들 말고 또 우리가 이제 다른데 그야말로 뭐 제야에 있을 수도 있고 학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업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나도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 흥하는 집안이거든.
만약에 자유한국당 미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거기 왜 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황 대표가 제발들 좀 많이 와서 저하고 경쟁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지면 깨끗이 저는 도우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좀 가져줘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정동영 당시 후보가 예. 재선 의원이었습니다. 예, 예. 나이도 5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30, 40대, 20대 총리 수상이 그냥 줄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젊은 지도자들, 패기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노장청이 조화도 이루면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당의 그 젊은 그 의원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옛날에 YS가 69년도 11월 달에 40대 기술론을 주창을 했는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28년생으로 따지면 41세야.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69년부터 지금 50년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 60대, 70대한테 짓눌려가지고 이 젊은 청춘들이 말도 못하고 있냐. 제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안 나서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좀 패기만만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줘야 되지 않냐. 이런데 이 정치 구조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우리 정치 구조 자체를 좀 바꿔가지고 틀을 바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 황교안 한국당 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평가도 해봤고 또 김명준 전 비대위원장 앞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한국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과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공자의 말씀을 모은 논어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겁니다. 부지연이면 무의지인야라. 말을 모르면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뭐 간단히 요약하면은 말이 곧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이 정치를 하고 국정을 이끌었다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민심 위반이 일어났겠습니까? 특히 한국당 의원님 여러분, 망언 실언, 말 실수로 인해서 자살골을 먹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